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입니다. 오늘은 멀쩡한 조강지처를 버린 사내와 흠있는 조강지처를 거둔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올린 이야기 중에서 특히 반응이 좋았던 이야기를 골라서 몇 군데 수정하여 완성도를 높인 다음 올렸습니다. 이웃성과 이명택 교수가 편역한 이조 한문단 편집 1권과 이강옥 교수가 옮긴 청구야담 학원의 내용을 빌려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흠있는 조강지처를 거둔 사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별감 노릇을 하던 어떤 부잣집 외동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저동 근처에서 어떤 벼슬아치의 행차를 만났는데 심히 벽제하여 감히 길을 가지 못하고 비켜서 있었다. 이때 한 미인이 그 행차를 구경하려고 반쯤 대문을 열고 문설주에 기대어 섰다가 우연히 별감과 눈길이 마주쳤다. 여자가 당황하여 얼른 몸을 안으로 숨기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머리를 내밀었다. 재찬 운이 마주치자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 별감이 눈을 두리번거리며 바라보았으나 끝내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번쩍하고 벼락 맞은 것 같은 마음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없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집에 가서도 여인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튿날 그는 새벽같이 다시 저동으로 달려가서 일 없이 배회하던 중 문득 마음속에 한 가지 계책이 떠올라 그 길 동쪽 모퉁이에 붙어있는 조그만 죽집으로 들어갔다. 주인 노파는 홍이에 초립을 쓰고 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필시 별감이겠거니 유량하여 말을 건넸다. 별감님, 무슨 일로 이렇게 누추한 집에 다 들르셨습니까? 볼 일이 있어. 새벽 바람을 무릅쓰고 왔더니 한기가 드는구먼. 죽 한 그릇 줘. 노파가 얼른 정결한 그릇에 콩죽을 담아 올리자 별감은 주머니를 열고 엽전 한 개미를 꺼내 주었다. 노파가 깜짝 놀라 말했다. 한두 푼이면 족합니다. 웬걸 이리 많이 주시나요? 몸이 떨린 걸 가지고 말한다면 이것도 약소한 셈이요. 과히 사양하지 말고 받아두시오. 노파는 후이에 감사하며 인사하였다. 다음 날도 별감은 이 근방에 볼 일이 있어서 어쩌고 하며 들어섰다. 노파는 반가이 맞아 죽그릇을 올리며 드시라고 권하는데 태도가 아주 은근하였다. 그렇게 보름 정도 다니다가 어느 날 별감이 어린아이 주먹만한 황금 덩어리 하나를 노파에게 주며 말했다. 할멈, 앞으로 이런 고생스러운 생활에서 벗어나서 늙음하게 편히 살아보시오. 재물을 눈앞에 두고 어찌 욕심이 동하지 않겠는가. 자고로 황금은 사람의 마음을 검게 하고 백주는 사람의 얼굴을 붉게 한다고 했다. 노파는 왼손으로 사양하면서 오른손으로는 금덩어리를 받아주며 말했다. 별감님의 은덕이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노른데 무엇으로 내가 갚으리까? 별감은 어떤 어려운 일을 부탁하더라도 노파가 물러서지 않을 것을 보고 그제야 입을 열었다. 저 집에는 누가 살고 있어. 중인 기마묵의 집입니다. 몹시 가난하여 먹고 살 도리가 없으므로 지금 어느 부잣집에 몸을 의탁해 있으나 생계가 궁핍하여 말이 아닙니다. 삼순고식도 겨우 하는 형편입죠. 별감은 노파의 손을 쥐고 말했다. 나의 생사가 할멈 손에 달렸소이다. 할멈이 만약 소원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몸은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쇳내가 별감님의 큰 은덕을 입었거늘 끓는 기름에 뛰어들어가라고 시킨들 사양하겠습니까? 품은 뜻이 무엇인가요? 이에 별감이 자초지종을 털어놓고 어떻게 하든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 집 아씨는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정이 정숙하여
평생에 외간 사람과 교제가 없고 내가 비록 안면은 있다지만 내왕간에 진중하여 말수가 적은 까닭에 별로 수작이 없었습죠. 만일 지금 문득 무례한 말을 꺼내면 일이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필시 나와도 사이가 막히게 됩니다. 기묘한 꾀를 내지 않고는 어렵고 말고요. 여차여차하면 별감님 소원이 성취될 듯도 싶은데 어떻겠습니까요? 노파의 말을 들은 별감이 크게 기뻐하면서 좋다고 무릎을 쳤다. 두 사람은 서로 약조를 굳게 하고 헤어졌다. 그날 밤 노파가 맛 좋은 막걸리에다 꿀을 탄 다음 약간 데워서는 그 집으로 가지고 갔다. 아씨는 인사말로 맞았다. 할멈, 왜 이리 오래 볼 수 없었소? 요새 몸이 편치 못해서 자주 와보지 못했습니다. 마침 좋은 술이 생겼길래 드실까 하고 왔는데 한번 마시나 보세요. 할멈이 너스레를 떨었다. 아씨는 그날 온종일 밥을 먹지 못한 데다가 날씨까지 추워 더욱 배가 고픈 참이었다. 음식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지만 본래 술을 못 마시는 까닭에 사양하고 들지 않았다. 노파가 제3 간절히 권해서 마지못해 입을 댔는데 꿀을 탄 술이 빈속에 달아 주는 대로 받아 마셨다. 그러다가 마침내 몸을 가눌 수 없도록 취하고 말았다. 노파의 신호를 받고 즉시 방 안으로 들어간 별감이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여인을 촛불에 비춰보니 그야말로 경국지색이자 국중일색이었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비로소 취중의 여자가 깨닫고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데 이런 무례한 짓을 하시오? 임자는 지난번에 눈 마주친 사람이 기억 안 나오? 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이 또한 하늘이 주신 영분이 아니겠소? 여인이 몸을 비틀면서 울었다. 꽃을 탐하는 욕망으로 군자가 월장의 치욕을 돌보지 않으니 심히 한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다음 날 맛있고 진귀한 음식을 사들고 별감이 방문하니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마침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여인이 받아먹었다. 그러니 이후의 일은 달리 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주인 김 씨는 이런 줄은 까맣게 모르고 노상 부잣집에서 일을 보고 있었다. 때마침 부잣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새벽 파제 후에 음식을 한 상 잘 차려내왔다. 김 씨가 성찬을 앞에 놓고 차마 젓가락을 들지 못하니 주인이 그 뜻을 짐작하고 말했다. 내 벌써 따로 한 상 준비해 두었네. 자네 집에 보낼 걸세. 염려 말고 다 드시게. 이에 김 씨는 기쁜 마음으로 잘 먹었다. 주인이 진수성찬을 싸서 하인을 시켜 보내려 하자 김 씨는 자기가 가지고 가겠노라 하고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날 밤에도 별감이 와서 여자와 밤이 이슥하도록 놀다가 막 잠이 깊이 들었다. 김 씨가 대문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이 없으므로 담을 넘어 들어갔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아내가 어떤 사내와 함께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다. 벽에 홍이와 초립이 걸린 것으로 보아 간부임을 알 수 있었다. 김 씨가 속으로 자탄하였다. 내가 집안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탓이다. 물 같은 성질의 여자가 춥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데다가 남자의 유혹을 받아 급기야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소리를 질러 소란이 일어나고 보면 이웃의 비웃음만 살 것이니 내가 한 번 참는 것만 못하다. 김 씨는 부엌에 가서 칼을 찾아 손에 들고는 가만히 별감을 흔들었다. 별감이 놀라 깨어보니 웬 사람이 손에 칼을 들고는 단정히 앉아서 내가 누구냐고 묻는 것이 아닌가. 별감은 당황하여 대답을 못했다. 김 씨가 자기 아내를 깨워 일어나게 한 다음 별감을 보고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은 인제 와서 따질 것 없고 그대는 지금 내 칼에 죽겠는가? 아니면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같이 살겠는가? 데리고 가서 같이 살겠습니다. 부탁이 하나 있다. 데리고 가서 같이 살 때 잘 대접하여 평생 의식을 곤란케만 하지 말아다오. 만약 조금이라도 배반하거나 박대한다면 그때는 내가 찾아가서 너를 죽일 것이다. 어떤가? 내 말대로 하겠는가? 별감은 땀으로 얼굴이 흥건히 젖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말을 붙이지 못했다. 이 순간 김씨 아내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야. 어찌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눈앞에 벌어진 일이 별감 혼자의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니 어쩌겠는가.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으나 염치가 있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서 피눈물만 흘렸다. 김씨가 빨리 가라고 재촉하니 별감과 걸려가 정신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그 집 문을 나섰다. 이때 미처 잠을 이루지 못한 별감의 늙은 부친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즉시 나와서는 대문을 여는데 문득 보니 어떤 여인이 아들의 뒤에 서 있었다. 웬 사람이냐고 물으니 아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부친이 크게 탄식하며 말했다. 어디로 보나 죽어 마땅한 내 놈을 다시 살려주신 분이니 김씨야말로 진정한 은인이자 인생의 스승이다. 이후로는 타락한 생활을 끝내고 딴 마음을 먹지 마라. 한때의 정욕은 한여름 소나기와 같은 것이나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다. 오늘부터 이 아이를 내 수양딸로 삼을 것이다. 너희들 또한 남매간으로 정하여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갚도록 하여라. 너의 말대로라면 그 양반의 성품으로 보아 언젠가는 반드시 아내를 찾으러 올 것이다. 부친이 이렇게 말하자 느낀 바가 남달랐던 별감과 여인은 그 말씀을 따라서 피차간에 오빠 누이로 부르며 지냈다. 김씨는 아내를 떠나보내고 울적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버릴까 하고 금강산으로 발길을 돌렸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객점에 투숙했다. 이튿날 새벽 일찍 객점을 떠나 장안사를 목표로 길을 가다가 잘못해서 그만 깊은 산골로 들어갔다. 한참 빠져나오려고 헤매다가 문득 머리를 들어보니 위쪽으로 산삼의 꽃이 보였다.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 가까이 가서 캤더니 동자의 형상을 한 것이었다. 단단히 묶어서 지고는 즉시 한양 부잣집에 돌아가서는 그 사이에 일을 쭉 이야기했다. 주인이 매우 반가워하며 말했다. 자네의 숨은 덕행에 하늘도 감동하여 이런 큰 재물을 얻게 하였으니 참으로 축하할 일일세. 산삼을 내다 파니 그 값이 무려 수만 양에 이르러 세상에 보기 드문 부자가 되었다. 김씨는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다. 내 일찍이 집이 가난한 까닭에 가족을 잘 건사하지 못하고 흩어지도록 하였구나. 오직 가난이 죄였지 착한 내 아내가 남달리 음란했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 내가 이만한 부자가 되어서 조강지처와 함께 그 복을 같이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김씨가 별감의 집을 찾아가자 별감의 부친이 크게 기뻐했다. 내 꼭 당신이 오실 줄 믿었소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과를 말한 다음에 데리고 있던 수양딸을 원래의 자리로 떠나보냈다. 김씨는 아들딸을 낳아 기르면서 조강지처와 함께 80세가 넘도록 길이 복록을 누렸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일시의 분한 생각을 참고 음덕을 쌓았기 때문이라 여겼다. 두 번째, 멀쩡한 조강지처를 벌인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홍문관 부제학 이병태는 청렴결백한 데다 몹시 가난하면서도 스스로 맹세한 지조를 굳게 지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도 폐를 끼치지 않고 헤어진 옷과 단박한 음식으로 평생을 살았다. 청백함이 너무 지나쳐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후세에 남아있을 정도인 이병태가 한 번은 숙종 임금의 밀명을 받들어 동엽지방을 암행하게 되었다. 어사가 강원도 홍천을 지나게 되었는데 읍내와는 시별이 떨어져 있었다. 홍천은 암행하기로 예정한 읍이 아니어서 공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외곽으로 돌아 원래 목적한 곳으로 가려 했다. 그런데 길을 가려니 배가 너무 고파 마을을 지나다 어느 집 살인문 앞에서 밥을 구했다. 한 아낙네가 문 밖으로 나오더니 괜히 여기서 어정거리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보라는 듯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남정네가 없는 집이라 몹시 가난합니다.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아침 저녁을 먹을 때보다는 거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형편이 그러한데 행인에게 밥을 줄 여유가 있겠습니까? 어여 다른 집으로 가보세요. 머리카락이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피부가 건조한 비늘 같아서 공이 별다른 뜻 없이 여인에게 물었다. 가장은 어디 멀리 가셨소? 그건 물어서 무엇에 쓰시게요? 우리 집 가장이라는 인간은 홍천읍 관아에서 이방 노릇을 하는 작자인데 유사스러운 기생에게 빠져 홀어머니를 박대하고 본처를 구박하더니 마침내는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자고로 조강지처 내친 인간치고 잘된 놈 하나도 없다는데 홀로 계신 어머니까지 모른 채 하니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는데 장차 그 업보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말하다 보니 화가 치솟는지 권련은 혼자서 쉴 새 없이 허공에다 대고 욕설을 퍼부었다. 어사가 들으니 말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독설이라 초면에 듣고서 있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러자 방 안에서 늙은 여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라가 왜 중요하지도 않은 말을 하여 남편의 악덕을 바깥에 드러내느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느니라. 나이 아직 젊은 남자라 피가 뜨거워서 그런 행동하는 것을 네가 조금만 이해를 해라. 내 신랑인들 조강지처 귀한 것을 왜 모르겠느냐. 조금만 참아라. 세월 가면 옛말하고 살 때가 언젠가는 오지 않겠느냐. 자기를 내쫓은 아들을 변호하는 늙은 어머니의 말을 들은 공은 가슴이 매우 아팠다. 그래서 가던 발길을 돌려 홍천 읍내 쪽으로 가서는 묻고 물어서 이방의 집을 찾았다. 마당으로 들어서니 때가 마침 오시어서 이방이 마루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고 멀쩡한 집안을 풍비박산시킨 기생은 그 앞에 앉아 해살거리며 시중을 들고 있었다. 흘깃 눈을 들어 바라보니 하늘거리는 꽃분홍 치마에 연노랑 저고리를 입은 기생이 생전 힘든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가냘프고 고운 손으로 생선가시를 발라 이방의 수저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권련은 산호놀이개를 옷고름에 차고 손에는 커다란 비취색 옷가락지를 머리에는 금으로 장식된 비녀를 꽂고 있었다. 문득 마른 버짐이 허옇게 핀 조강지처의 얼굴이 떠올랐다. 속이 적잖이 상한 어사가 마루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나는 서울에서 온 나그네로 어쩌다 보니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점심때를 놓치고 말았으니 밥 한 사발만 얻어 요기했으면 합니다. 마침 흉년이 든 때라 관아에서 진곡을 나눠주고 있을 때였다. 이방이 눈을 까끄름하게 뜨고 공의 아래 위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하인을 불러 말했다. 아까 새끼 낳은 개에게 주려고 끓인 죽이 아직 남아있느냐? 네, 남아 있습니다. 한 사발 담아서 이 양반인지 거지인지에게 주거라. 조금 뒤 하인이 지게미와 쌀개로 쓴 죽 한 사발을 가져와 어사 앞에 놓았다. 이공이 노여워하며 말했다. 당신은 잘 살아도 아전에 불과하고 나는 비록 구걸하고 있어도 사족이요. 때를 놓쳐 밥을 찾으면 다른 그릇에 새 밥을 담아주어야 마땅하지 않소? 만약 그럴 수 없는 사정이라면 먹던 밥이라도 덜어서 줄 수 있을 것이요. 그런데 개 돼지가 먹다 남긴 것을 주다니 이게 무슨 도리요? 이방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희한한 놈 다 본다는 듯이 공을 바라보다가
욕설을 퍼부었다. 내가 양반이라면 왜 너희 집 사랑방에 처박혀 있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냐? 흉년이 처참하게 들어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것조차 얻어먹지 못해 안달이다. 너는 도대체 뭐하는 놈이길래 감히 이처럼 무엄하게 구느냐? 그러고는 죽사발을 들어 공의 이마를 내리치니 사발이 깨지면서 공의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개죽이 온몸을 뒤덮었다. 고을 서리에 불과한 작자가 이 정도 패악을 부리니 다른 것은 보지 않아도 홍천 고을의 사정을 알 것 같았다. 공은 아픔을 참고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나왔다. 나와서는 계획을 바꾸어 홍천관하로 가서는 암행어사 출두를 했다. 그리고 관가의 창고를 봉하여 잠그고는 재반 문서를 감찰했다. 살펴보니 고을의 공금이 수천 냥이나 비었을 뿐 아니라 사또라는 작자가 백성들에게 진율할 곡식을 착복한 다음 돈으로 바꾸어 한양 본집으로 보낸 문건도 포착되었다. 사또를 불러 문초하니 진율할 곡식을 횡령한 것은 인정하지만 공금이 수천 냥 빈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어사또는 그 자리에서 즉시 고을사또를 봉고파직하고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 다음 역조를 시켜 이방의 집을 샅샅이 뒤지게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방의 집 뒷뜰과 다락에서 여러 고을의 토지문서와 함께 갖가지 진귀한 보물이 나왔다. 멍청한 사또의 눈을 피해 이방이 관가의 돈을 제것처럼 꺼내 주무른 것이 틀림없었다. 어사는 이방의 집에 있는 토지문서와 귀물을 압수해 관가에 넣고 이방과 기생은 나라에서 정한 법에 따라 곤장을 치니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한 여자의 원한에서 비롯한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옛말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고한 것은 진정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